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변의 기막힌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별무리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변두리에서 혼자 작은 평수 아파트에 살고 있는 63 박명숙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저더러 팔자 좋다고들 해요. 며느리가 강남에서 잘 나가는 피부과 원장이니 이제 남은 인생 꽃길만 걷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요즘 매일 밤 거실 불을 꺼놓고 혼자 소주 한 잔을 넘기며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고 말이죠. 제 며느리 은수는 30이 넘어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우리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요. 은순의 처가는 돈은 썩어날 정도로 많았지만 대대로 장사치 집안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명예에 대한 지독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은수 본인 역시 지방 사립의대를 간신히 졸업한 탓에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의사들 사이에서 은근한 무시를 당하며 자격지심을 키워왔죠. 그래서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명문대 수석 졸업이라는 우리 아들의 화려한 간판이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개천에서 용났다 소리 듣는 우리 아들을 데려가 집안의 급을 올리고 은수의 부족한 학벌을 세탁하려 했던 거죠. 결혼 전, 은수는 시장 바닥에 약초를 팔아 손마디가 다 굵어진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 거친 손을 보니 가슴이 아파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님처럼 모실 거니까요. 그때 그 애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맑은 천사 같았고, 저는 그 연기에 속아 제 아들의 인생과 제 남은 여생을 모두 은수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댁의 간섭을 원천 차단하고 우리 아들이라는 간판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소름 돋는 연극이었던 거죠. 결혼 후 5년 동안 아이를 키우며 세상에 없는 착한 며느리 노릇을 하던 은수의 본색은 처가 자본으로 강남 한복판에 피부과를 차린 그날 터졌습니다. 화려한 로비에 명품 휘감은 사돈댁 식구들이 주인공 노릇을 할 때 저는 치워야 할 얼룩이었나 봐요. 축하해주려 정성껏 떡을 쪄갔더니 은수는 제 손 대신 비린내 나는 제 옷차림부터 훑으며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건 왜 가져오셨어요? 여긴 세련된 분들이 오는 곳이라 떡 냄새 나면 격 떨어져요. 상냥한 척하지만 칼날 같은 그 목소리에 제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버렸습니다. 사람들 볼까봐 저를 비상구 옆 창고방으로 밀어넣으며 거기 계세요 하는데 참 비참하더라고요. 이제 친정 돈으로 제 성을 쌓았으니 시댁 따위는 인생에서 지워버려도 된다고 확신했던 거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수는 백미러로 저를 보며 더 서늘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윤우 교육은 제가 전담할게요. 어머님 말투는 강남 원장 아들에겐 안 어울리거든요. 아들 공부시키겠다고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며 쉰 제 목소리를 이제는 천박한 송 취급하더군요. 심지어는 윤우가 알레르기가 심하니 저희 집에는 당분간 발길을 끊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위생에 예민한 아이를 위해 어머님이 양보해달라는 그 정중한 거절에 눈물만 쏟았습니다. 저는 그날 은수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잔인한 계산기를 본 것입니다. 개원식장에서 진작 취급을 당하고 돌아왔지만 도저히 분해서 잠이 오질 않았죠. 저는 그 길로 아들 집으로 달려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놈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는데요. 밤늦게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자마자 달려나가
은수가 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은수가 나를 창고로 밀어넣었다. 내 목소리가 천박하다고 하더라. 울먹이며 하소연을 했죠. 그런데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은 제 눈도 안 맞추고 거칠게 넥타이부터 풀어 헤치더라고요. 엄마, 은수가 틀린 말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가 어떤 동네인데 떡상자를 들고 가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 믿고 며느리의 독서를 다 전했죠. 윤우도 보지 말라더라. 내가 오면 집이 지저분해진다는 식으로 말하더라. 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오히려 저를 귀찮다는 듯이 소파에 몰아놓더라고요. 은수 친정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이 강남에 아파트 사고 이만큼 살 수 있었겠어요? 처가에서 해준 집, 처가에서 리스해준 외제차에 이미 아들의 영혼은 팔려 있었던 거죠. 제가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 맡으며 그놈 대학 보낸 세월은 이미 잊은 것 같았습니다. 은수, 애 교육 생각해서 하는 소리니까 엄마가 노인네 질투하듯이 그러지 좀 마세요. 세상에,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 입에서 저를 질투쟁이 노인 취급하는 소리가 나오더군요. 아들은 의사 아내 덕분에 누리는 그 화려한 생활을 놓치고 싶지 않아 비겁해진 것이죠. 은수가 지난 5년 동안 제게 보여준 그 상냥함이 이제야 소름 끼치게 다시 보였는데요. 개원해서 제 본색 드러낼 때까지 내 아들 마음을 완전히 훔쳐서 제 편으로 만들려고 부린 꼴이었던 거죠. 제가 보태준 쌈짓돈이며 정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애는 처음부터 저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이제 좀 대접받고 살고 싶으니까 제발 은수 심기 좀 건드리지 마요. 네? 아들은 제 통곡을 뒤로 한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 걸고 말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짐승처럼 꺼이꺼이 울며 벽을 치는데 참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돈 앞에서 자식도 변한다는 그 흔한 말이 제 심장을 송곳으로 후벼파는 밤이었습니다. 처가의 돈봉투에 길들여져 제 어미를 귀찮은 짐으로 여기는 남자가 되어버린 거죠. 자식 하나 잘 되면 만사 형통일 줄 알았는데 그 자식이 가장 먼저 저를 버리더라고요. 돈으로 세운 며느리의 성탑 안에서 제 아들은 이미 포로가 되어 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로 맞이한 그 새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수는 마치 제 존재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 같았죠. 제 말투가 아이 정서에 나쁘다며 손주 윤우를 못 보게 하더니 비싼 돈 들여 영어 쓰는 입주 도우미를 들였더라고요. 저는 보고 싶은 손주 얼굴 한번 보겠다고 경기도에서 반찬통을 싸들고 그 먼 길을 달려갔는데요. 현관문 번호키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윤우 지금 원어민 선생님이랑 수업 중이라 방해돼요. 저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아파트 복도 계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기다리곤 했는데요. 그런데요, 그렇게 문 밖에서 숨죽이고 있다 보니 오히려 집안의 실체가 더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은수는 우아한 원장 선생님인 척 했지만 도우미 앞에서도 숨기지 못하는 히스테리가 대단했죠. 화려한 강남 피부과를 유지하는 게 숨이 가쁜지 밤늦게 퇴근해서 친정 엄마와 전화하며 쩔쩔매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엄마, 내가 노는 거 아니잖아.
나도 결과 내고 싶지. 근데 그게 맘대로 되냐고. 상냥하던 그 애의 목소리가 친정의 압박 앞에서는 비명 섞인 절규로 번하는 걸 보며 소름이 돋더라고요. 겉으로는 다 가진 것처럼 떵떵거리더니 실제로는 친정의 기대치에 맞추느라 영혼까지 털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문 밖에서 건네준 반찬통을 복도에 내던지며 이런 구질구질한 거 좀 가져오지 마세요. 라고 소리칠 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그 화려한 성탑이 사실은 친정의 돈으로 쌓아 올린 위태로운 빚잔치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인데요. 아들은 그런 아내의 기세와 처가의 눈치에 눌려 집안에서 숨 한 번 크게 못 쉬고 죄인처럼 살더라고요. 은수는 자신의 그 불안한 가짜 인생을 감추기 위해 저라는 존재를 더 악착같이 밀어내고 부정했던 거죠. 자신의 밑바닥을 가장 잘 아는 시댁 식구가 곁에 있는 것 자체가 그 애에게는 치욕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매주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며느리가 안쪽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차곡차곡 가슴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자꾸 오시면 저 진짜 윤우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버릴 거예요. 제발 수준 좀 맞추고 살아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빈 반찬통을 챙겨 밤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 바다가 가장 고요하다는 말. 그때 제가 딱 그 심정이었거든요. 며느리의 그 위선적인 성탑이 언제쯤 균열이 갈지 저는 아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기 시작했죠. 지옥 같은 인내였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며느리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결국 사달이 난 건 은수가 예고도 없이 제 경기도 집으로 들이닥친 그날이었죠. 며느리는 입주 도우미를 시켜 제 방을 정리하겠다며 제 허락도 없이 장롱이며 서랍을 다 뒤집어 엎었는데요. 어머님, 이런 구질구질한 것들 다 버리셔야 윤우 데려와서 하룻밤이라도 재우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사실은 제 흔적을 지워버리고 자기 입맛대로 바꾸려는 심삼이었던 거죠. 그러다 은수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제 남편의 낡은 약방 수첩을 끄집어내고 말았습니다. 비록 시골에서 작은 약방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수첩엔 사람 고치는 귀한 비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남편의 평생이 담긴 저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유품인데 은수는 그걸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곰팡이 냄새 나는 종이 뭉치를 왜 아직도 보관하세요? 위생상 정말 안 좋아요. 제가 비명을 지르며 뺏으려 했지만 은수는 제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수첩을 쓰레기 봉투에 처박았습니다. 이런 천박한 과거에 매달려 계시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제발 원장 시어머니답게 수준 좀 맞추세요. 남편의 생애가 쓰레기 취급당하며 짓밟히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죠.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 맡으며 버틴 이유도 아들놈 무시당할까봐 그 수모를 참은 이유도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를 찢어 수첩을 꺼내 품에 안고 그날 처음으로 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는데요. 은수야, 네 눈엔 이게 종이 쪼가리로 보이니? 네가 버린 이 과거가 조만간 네 발목을 잡을 거다. 낮게 깔린 제 목소리에 은수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가방을 챙겨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먼지 묻은 수첩을 닦으며 거실 바닥에 앉아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화려한 성탑이 얼마나 모래성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요. 아들은 방관하고 며느리는 짓밟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 이제는 시퍼런 복수의 칼날이 되어 제 몸을 채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처분만 기다리는 나약한 노인이 아니기로 했죠. 은수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그 위태로운 삶을 제가 직접 무너뜨려 줄 차례가 온 것입니다. 가슴에 박힌 대못을 뽑아 며느리의 심장에 다시 박아줄 그날을 위해 저는 아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움직임은 역설적이게도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가장 비참하게 져주는 척 하는 것이었는데요. 은수는 제 유품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것도 모자라 며칠 뒤 제 등 뒤에 요양원 책자를 던지며 강제로 제 짐을 싸게 만들었죠. 어머님, 이제 윤우 교육 정서에도 안 맞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좀 쉬시는 게 서로 좋잖아요.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사실은 제 존재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며느리의 마지막 발악이었던 거죠. 예전 같으면 아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했겠지만 저는 그날 아주 차갑게 웃으며 며느리가 싸준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들놈은 미안한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방관하고 있었고 은수는 드디어 거추장스러운 짐을 치웠다는 듯 승리의 미소를 짓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억지로 차에 태워져 낯선 요양원 입구에 버려지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양원으로 떠난 날 백미러로 본 그 가증스러운 장면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차에 타자마자 은수는 쓰레기 집화장으로 달려가 본인이 쓰레기라며 내던졌던 그 수첩을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들어가더라고요. 앞에서는 천박하다며 비웃더니 뒤에서는 그 돈 되는 정보를 훔치려 침을 흘리던 그 애의 이중성에 소름이 돋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입소한 지 사흘 만에 몰래 빠져나와 며느리의 병원이 가장 잘 보이는 건너편 고시원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낮에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로비를 서성였고 밤에는 고시원 창문 너머로 며느리의 퇴근길을 감시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은수는 그 낡은 수첩 속 비법들을 현대적으로 교묘하게 포장해 원장 독점 시크릿 앰플이라며 대박을 냈더라고요. 곰팡이 냄새나는 종이 뭉치라며 제 면전에서 발로 짓밟을 땐 언제고 뒤로는 그 비방을 훔쳐 강남 사모님들의 지갑을 털며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첩 덕분에 병원은 새벽부터 줄을 서는 문전성시를 이뤘지만 저는 그 화려한 광복판 뒤에 숨겨진 썩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평생 약방 남편 곁에서 귀 동냥으로 배운 지식만으로도 은수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제 눈엔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 비방은 약재 간의 상극과 배합 비율이 생명이라 자칫 잘못하면 피부를 녹여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칼날이었는데요. 의학적 기본보다는 욕심이 앞서는 수는 효과를 빨리 보게 하려고 약물의 농도를 위험 수위까지 높이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인 척 마스크를 깊게 눌러 쓰고 상단신 근처를 회해하며 은수가 간호사들을 윽박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컴플레인 들어오면 돈으로 입막아. 무조건 효과가 눈에 보여야 재방문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 서슬퍼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 속 복수의 칼날은 점점 더 날카롭게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멸시했던 그 기록이 이제는 며느리를 파멸로 이끌 거대한 덫이 되어가고 있었죠.
은수는 매일 밤 병원 정산대장을 붙들고 광기 어린 웃음을 지었겠지만 저는 그 웃음 끝에 달린 절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성탑은 이미 안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무너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거든요. 좁고 키키한 고시원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고 평온했는데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에 며느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려 줄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날을 위해 남편의 진짜 원본 수첩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창문을 지켜봤습니다. 고시원 창틀에 낀 먼지를 닦아내며 며느리의 병원을 내려다본 지 벌써 보름째였죠. 은수가 제 수첩을 훔쳐가 만든 그 앰플은 신의 눈물이라는 거창한 이름표를 달고 강남을 휩쓸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 저는 병원 뒷문에서 아들놈이 은수와 함께 커다란 폐기물 봉투를 몰래 실어 나르는 걸 봤어요. 봉투 틈새로 비어져 나온 건 앰플 부작용 때문에 붉게 짓무른 환자들의 피부 사진이 담긴 차트들이었죠. 의사도 아닌 놈이 병원 행정실장 직함을 달고는 마누라의 추악한 뒷설거지를 도맡아 하고 있더라고요. 은수야, 이거 정말 괜찮겠어? 벌써 피부괴사로 고소하겠다는 환자가 3명이나 돼. 아들의 겁먹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은수는 오히려 아들의 뺨이라도 후려칠 듯 서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지금 타고 다니는 차, 우리의 유학자금, 그거 다 누가 벌어다 준 건데? 입 다물고 도장이나 찍어. 은수가 아들 앞에 내민 건 부작용 환자들에게 보낼 강력 대응 협박문과 비밀 유지 각서였는데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죠. 제 아들이라는 놈이 그 조작된 서류 위에 병원 법인 인감을 꾹 누르며 피해자들을 겁박할 서류를 직접 완성하더라고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제 아버지가 평생 사람 고치며 쌓아온 약방집 아들의 자부심을 마누라가 던져준 외제차키 하나에 팔아넘긴 겁니다. 부모 버린 대가로 누리는 그 화려한 생활을 놓치기 싫어서 아들은 은수의 비겁한 사냥개가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남편의 낡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피눈물을 흘렸는데요. 아들은 은수의 죄를 덮어주는 비겁한 공범이 되어 제 어미를 버린 것도 모자라 남편의 유산까지 더럽히고 있었던 거죠. 은수는 아들이 찍어준 그 서류들을 무기로 환자들을 블랙 컨슈머로 몰아 고소하겠다고 역으로 협박하며 그들의 입을 막아댔습니다. 수준 낮은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법대로 하자면 겁먹어서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상담실 안에서 내뱉는 며느리의 그 조소 섞인 말들이 복도 넘어 제 귀에까지 비수처럼 꽂혔는데요. 자기 손으로 찍은 그 도장이 나중에 어떤 부메랑이 되어 제 목을 칠지도 모른 채 아들은 은수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환자들의 고통을 돈과 권력으로 뭉개버리는 그 모든 추악한 과정을 제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세운 화려한 성탑 아래에는 이미 썩은 고름이 터져나와 진동을 하고 있었죠. 아내의 돈에 영혼을 판 아들과 남의 지식을 훔쳐 독을 파는 며느리의 파멸이 이제 서서히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좁은 고시원 방에서 매일 밤 그들의 몰락을 예견하며 남편의 진짜 비방이 담긴 수첩을 다시금 고쳐 잡았습니다. 의사 면허도 없는 아들은 행정실장 명함을 내밀며 피해자들을 병원 뒷골목 지하 카페로 불러내 은밀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카페 구석에서 마스크를 쓰고 앉아 제 아들이 내뱉는 그 비열한 말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는데요. 우리 원장님이 인심 써서 드리는 합의금이에요. 이거 받고 조용히 안 하면 영업 방해로 맞고서 들어갑니다. 피해자가 울면서 흉터 남은 얼굴을 보여줘도 아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법인 인감이 찍힌 각서를 밀어붙이더라고요. 은수의 돈으로 누리는 그 호화로운 생활을 지키기 위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의 대변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아들이 각서를 회수하고 돌아오는 길을 미행하며 그가 쓰레기통에 무심코 버린 합의금 지급 명단과 피해자 연락처를 챙겼습니다. 그 명단은 며느리가 비법을 도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아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주차장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기고 며느리의 퇴근길을 지켜봤습니다. 마침 차에 올라타려던 두 사람 사이에서 날카로운 고성이 터져 나왔고 사방이 고요한 주차장에 그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는데요. 은수야, 나 정말 무서워. 아까 그 피해자, 변호사 대동해서 다시 오겠대.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불안에 떠는 아들의 목소리에 은수는 위로는커녕 차 문을 쾅 닫으며 아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내가 준 카드로 명품 사고 차 굴릴 땐 좋았지? 무서우면 당장 내려. 다시 그 냄새나는 시댁으로 돌아가든가. 아들은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비굴하게 꼬리를 내리며 미안해, 내가 잘 처리할게. 라고 속삭이며 운전석으로 기어 들어갔죠.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마누라 앞에서 짐승처럼 굴복하는 꼴을 보니 슬픔보다 무서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아들이 각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흘린 서류들과 주차장에서 녹음한 그들의 대화를 차곡차곡 모았는데요. 은수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오만함이 결국 아들의 비겁한 손을 거쳐 증거물로 남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들이 작성한 그 불법적인 합의서를 토대로 피해자들의 연대 모임을 은밀하게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아들이 찍은 그 법인 인감이 아내를 살리는 방패가 아니라 두 사람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결정적 족쇄가 될 거거든요. 은수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결국 제가 요양원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미친 듯이 저를 찾아 헤맸죠. 부작용 사고가 걷잡을 수 없이 터지자 본인이 훔친 수첩의 비방으로는 수습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는데요. 저는 짐짓 모르는 척 경기도 시골집 마당에서 남편의 제사상을 차리는 척하며 은수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요양원에 계신 줄 알았는데 언제 오셨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냄새나는 노인 취급하며 내쫓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제 발치에 엎드려 통곡을 하더군요. 은수는 본인이 훔친 수첩의 사본을 내밀며 이 배합을 어떻게 풀어야 부작용이 멈추는지 알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이거 아버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어머님은 아시잖아요. 제발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놈은 한술 더 떠서 제 손을 붙잡고 엄마, 한 번만 도와줘. 이게 해결 안 되면 나 감옥 가. 라며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제 자식이라는 놈이 마누라의 도둑질을 덮어주려고 죽은 아버지의 비방을 다시 내놓으라고 제 어미를 협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아들 내외를 빤히 내려다보며 아주 인자한 시어머니의 표정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은수야, 내가 말했잖니. 그 수첩은 사람을 살리는 기록이지. 네 욕심 채우는 부적이 아니라고. 저는 은수의 눈동자에 서린 광기 어린 욕심을 보며
부작용을 잡을 수 있는 가짜 처방 하나를 넌지시 던져주었습니다. 그건 당장 겉보기엔 증상을 완화해주지만 결국 은수의 불법 시술과 배합 오류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될 결정적인 자백의 미끼였죠. 은수는 그것도 모른 채 구세주라도 만난 듯 제 손을 붙잡고 어머님,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라며 가증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이제 살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강남으로 돌아갈 외제차 시동을 걸더라고요. 저는 그날 제 손에 닿은 아들과 며느리의 온기가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징그러웠습니다. 쥐새끼가 제 발로 덫을 향해 기어들어가는 꼴을 보며 저는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준비를 마쳤죠. 은수가 그 가짜 처방을 믿고 다시 대규모 시술을 강행하는 순간 제가 모아둔 모든 증거가 터지게 될 테니까요. 저는 멀어져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속에서 남편의 진짜 원본 수첩을 조용히 꺼내들었습니다. 이제 곧 강남의 화려한 원장실이 아니라 서늘한 취조실에서 은수의 비명을 듣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수는 역시 시어머니가 겁이 많아서 그렇지 비법은 확실하다며 저를 비웃으며 다시 대규모 홍보를 시작하더라고요. 원장님의 신기술로 부작용 없는 완벽한 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 라는 문구가 강남 거리 곳곳에 다시 도배되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아들은 옆에서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라며 부작용 환자들을 비웃고 다시금 호화로운 파티를 열 준비를 하더군요. 하지만 그 가짜 처방은 사실 은수가 남편의 수첩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제가 설계한 함정이었는데요. 그 처방에 들어간 특정 약재의 비율은 오직 남편의 원본 수첩에만 적힌 고유한 배합 방식이라 은수가 그걸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도둑질의 증거가 되는 셈이죠. 저는 며느리가 그 가짜 처방으로 다시 환자들을 끌어모으는 동안 고시원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그 여자의 가면이 벗겨질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제가 건넨 아들의 불법 합의서와 며느리의 차트 조작 증거를 본 피해자들은 분노하며 연대하기 시작했는데요. 은수는 자신의 발밑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새로 들어온 예약금들을 보며 명품 카탈로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이번에 수익 나면 차부터 바꾸자며 철없는 소리를 내뱉는데 그 모습이 참 가엾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의 병원이 다시 활기를 띠는 그 기괴한 풍경을 보며 마지막 폭발 버튼을 누를 시간을 조율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날 때 떨어져야 그 추락의 고통이 뼈에 사무칠 테니까요. 어느 날 밤 은수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님, 이번 달 매출이 역대급이에요. 조만간 용돈 좀 드릴게요. 라며 비아냥거리더군요. 저는 그 전화를 끊으며 혼잣말로 은수야, 그 돈으로 감옥 갈 준비나 하렴. 이라고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은수는 가짜 처방이 낸 일시적인 효과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처방은 피부의 염증을 잠시 억누르는 대신 독소를 안으로 쌓이게 하는 시한폭탄이었는데 은수는 그걸 기적의 배합이라 믿으며 마지막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병원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강남 한복판에 대규모 시크릿 앰플센터 분점을 내기로 결정했는데요. 부작용 환자들에게 줄 합의금 몇 푼은 아까워 벌벌 떨며 각서를 강요하던 애가 이번엔 제 전 재산을 털어 인생의 정점을 찍으려 한 겁니다. 인테리어 비용에만 수억을 쏟아붓고 벽면을 온통 금색으로 도배하며
본인이 마치 강남의 신이라도 된 양 굴더라고요. 아들놈은 한술 더 떠서 분점의 총괄 본부장 명함을 파고는 어머니인 저에게는 안부전화 한 통 없이 외제차 전시장만 돌아다니며 기세를 올리더라고요. 엄마, 이제 우리 급이 달라졌어. 은수가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우린 강남에서도 상위 1%라고. 그러니까 괜히 시골집 타령하지 말고 요양원에서 죽은 듯이 지내. 저를 찾아와 돈다발을 흔들며 요양원에 다시 처박히라고 종용하던 아들의 그 오만한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은수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강남의 유력 인사들을 모두 초청하는 대규모 연회를 기획했습니다. 호텔 연회장 대관료에만 수천만 원을 쓰고 초청장 하나에도 금박을 입히며 그들의 화려한 성탑을 공고히 쌓아 올렸는데요.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에서 은수가 처방한 앰플을 맞은 환자들의 피부는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시원 벽면에 그 환자들의 고통 어린 사진들을 붙여놓고 은수의 성탑이 무너질 날짜를 하루하루 X표 치며 기다렸죠. 은수는 제가 준 약재가 사실은 증거라는 것도 모른 채 창고에 그 약재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연애가 끝나면 저는 강남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 문자를 확인하며 저는 남편의 유품인 낡은 볼펜으로 제 수첩 마지막 장에 복수의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은 그 밤에도 연회에서 입을 수백만 원짜리 턱시도를 맞춰 입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제 어미의 눈물을 비웃었는데요. 그들이 누리는 그 마지막 만찬이 얼마나 비리고 역겨운 것인지 저는 아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연회장 꽃장식 하나하나까지 참견하며 완벽을 기했지만 그 꽃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겠죠. 저는 고시원에 짐을 싸며 내일이면 이 좁고 키키한 방이 아니라 은수의 그 화려한 연회장이 제 복수의 무대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남편의 진짜 수첩은 제 품 안에서 서늘하게 식어갔고 며느리의 거짓된 수첩은 타오르는 불길을 기다리는 마른 장작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이제 곧 강남 원장의 화려한 가면이 벗겨지고 그 밑에 추악한 민낯이 온 세상에 생중계될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저는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잔을 들어 무너질 그들의 성탑을 향해 조용한 건배를 건넸습니다. 섹션 11 드디어 은수가 전 재산과 명예를 걸고 준비한 시크릿 앰플센터 개원 소식 겸 출시 1주년 연회날이 밝았습니다. 강남 최고의 호텔 연회장은 온통 금빛 장식과 화려한 생화로 뒤덮여 마치 왕실의 축제라도 열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은수는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티아라를 머리에 얹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채 귀빈들 사이를 우아하게 누비고 있었습니다. 아들놈 역시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이태리제 수제 턱시도를 차려입고 우리 은수가 강남을 넘어 세계로 갈 것이라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죠. 연회장에는 은수의 뒤를 봐주던 정계 거물들부터 며느리를 신처럼 떠받들던 강남에 내놓으라 하는 사모님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은수는 무대 중앙에 서서 조명을 한 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이 인류를 구원한 여신이라도 된 양 오만한 연설을 시작했는데요. 이 앰플은 제 시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연구하신 비방을 제가 현대과학으로 완벽하게 재탄생시킨 기적의 결과물입니다. 그 가증스러운 입술에서 남편의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연회장 구석
마스크를 깊게 눌러쓰고 서 있던 제 손등에는 시퍼런 핏대가 섰습니다. 은수가 자, 이제 기적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시죠. 라고 외치며 대형 스크린에 홍보 영상을 띄운 순간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아름다운 모델 대신 며느리가 쓰레기 집화장에서 남편의 수첩을 훔쳐 품에 넣는 추악한 CCTV 영상이 흘러나왔거든요. 당황한 은수가 소리를 지르며 영상 중단을 지시했지만 다음 화면은 아들이 술에 취해 이거 사실 다 조작된 거야 라고 떠드는 녹취록이 이어졌습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휩싸였고 은수의 얼굴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하얗게 질려 사르르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얼굴에 피고름이 맺히고 피부가 괴사한 피해자 수십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원장, 당신이 준 그 기적 때문에 내 얼굴이 이 지경이 됐어. 이게 당신이 말한 신기술이야? 피해자들의 처절한 비명과 함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과 보도진들이 들이닥치며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은수는 무대 위에서 뒷걸음질 치다 화려한 꽃장식 더미 위로 꼴사납게 고꾸라졌고 티아라는 바닥을 구르며 빛을 잃었는데요. 아들놈은 경찰들을 보자마자 마누라도 팽개치고 비상구로 도망치려다 미리 길목을 지키던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고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 주저앉아 벌벌 떠는 은수의 발 앞에 남편의 원본 수첩을 던져주었습니다. 은수야, 냄새나는 종이 뭉치라더니 결국 네가 훔친 그 가짜 종이가 네 인생을 다 태워버리는구나.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은수는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저를 쳐다보았는데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주신 처방대로 했는데 왜 이래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은수가 제게 했던 그대로 그의 뺨을 아주 느리고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그건 네가 훔친 수첩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내가 설계한 독이었단다. 이 어리석은 년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은수의 절망적인 표정을 낱낱이 기록했고 은수를 찬양하는 사모님들은 우물을 본 듯 침을 뱉으며 자리를 떠났죠. 아들은 바닥에 눌린 채 엄마, 나 아니야. 은수가 다 시킨 거야. 라며 마지막까지 가장 비겁한 변명을 내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악한 몰락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으며 가슴속 깊이 맺혔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는데요. 은수가 세운 금빛 성탑은 그렇게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악취나는 고름과 비명 속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이 은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그 쇳소리가 제게는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롭고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은수는 연행되면서도 제 이름을 부르며 악을 썼지만 저는 그 애가 던졌던 요양원 브로셔를 발로 짓밟으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은수는 수십 건의 의료법 위반과 사기,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요. 화려한 다이아몬드 티아라 대신 차가운 수갑을 찬 은수의 뒷모습은 그토록 멸시하던 냄새나는 노인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추악했습니다. 아들놈 역시 은수의 범죄를 방조하고 법인 인감을 도용해 합의서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비참한 눈물을 쏟았죠. 은수의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과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그곳에서 제가 제보한 이중 장부와 조작된 차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있던 으리으리한 아파트와 외제차들은 순식간에 압류되어 경매시장으로 넘어가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며느리를 왕비처럼 떠받들며 제 기를 죽이던 은수의 친정 식구들도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야반도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후 면회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헝클어진 머리에 수의를 입은 은수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은수는 예전에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유리창을 두드리며 제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탄원서 한 장만 써주세요. 저 여기서 나가면 예전처럼 어머니 잘 모시고 살게요. 그 가증스러운 입술에서 다시 모신다는 말이 나오자 저는 실소를 금치 못하고 남편의 진짜 원본 수첩을 들어보였습니다. 은수야, 너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넌 내 남편이 평생을 바친 생애를 도둑질했고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 발로 짓밟았잖니? 저는 울부짖는 은수를 뒤로한 채 단 한 번의 뒤돌아봄 없이 면회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아들은 차마 제 얼굴을 볼 용기가 없는지 면회조차 거부한 채 유치장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는데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아내의 돈에 눈이 멀어 제 어미를 사지로 몰아넣는 죄는 스스로 평생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병원 간판이 철거되던 날 그 폐허가 된 자리에서 남편의 수첩을 가슴에 품고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었는데요.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 사이로 흩날리는 먼지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가슴 속에 박혀있던 대못이 완전히 뽑혀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그 대못은 며느리가 박은 것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자식 농사 잘못 지은 제 자책감이 만든 것이기도 했겠죠. 저는 며느리와 아들이 남긴 마지막 자산들을 처분하며 그들의 탐욕 때문에 얼굴과 마음이 다친 피해자들의 치료비로 모두 기부했습니다. 비록 제 수중에 남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강남 그 어느 부자보다 풍요롭고 평온하더라고요. 저는 고시원의 좁은 방을 정리하고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구었던 그 작고 낡은 시골집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시골집 마루에 앉아 맡는 흙냄새와 정겨운 약초 냄새는 강남의 그 비싼 향수 냄새보다 수만 배는 더 달콤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남편의 무덤가에 피어난 잡초를 뽑으며 그동안 있었던 긴 전쟁 같은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줍니다. 여보, 이제 당신의 이름은 다시 깨끗해졌어요. 우리 윤우에게도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떳떳하게 말해줄 수 있게 됐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내며 자신들이 버린 가족과 양심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 쌓은 성은 화려할지 몰라도 그 바닥은 언제나 차갑고 위태롭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었죠. 여러분, 저는 이제야 비로소 두 다리 쭉 뻗고 남편이 곁에 있는 듯한 평온한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파란만장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통쾌한 복수극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카메라 불빛도 강남에 소음도 없는 이곳에서 남편이 남긴 진짜 처방전들을 정리하며 여생을 보내려 합니다. 진짜 약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고치는 법이라는 남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제게 던졌던 그 요양원 브로셔는 시골집 아궁이 속에서 시원하게 태워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제 고통도
은수의 오만함도 모두 제가 되어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의 이 처절하고도 달콤한 복수극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